안녕하세요. 자, 2019년 제17회 기출해설 특강입니다. 2교시 사회복지 실천에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출제 분포 분석인데요. 실천 기술론은 우리 교과목 지침서의 순으로 보게 되면은 우선 이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다루게 되죠. 제1장에서. 그 다음 크게 이제 세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모델이 있습니다. 실천 모델과 계획 기술 해서 정신 역동 모델에서 위기 개입 모델까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 이번에 17회 때에도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이 또 나와줬는데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더 얘기한다면 여기에 없는 이제 현실 치료까지 볼 수 있지만 아직 현실 치료는 아직 안 나왔고요. 그 다음 이제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이해해서 가족 문제 사정, 그 다음에 가족 치료의 다양한 접근, 여기까지가 이제 가족이죠. 그 다음 또 하나의 기둥이 이제 집단이에요. 그래서 집단 대상 실천 기법, 집단의 역동성, 집단 발달 단계, 자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기록 평가가 있는데 이 평가는 실천론과 또 겹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기록도 마찬가지로 실천론에서 문제가 또 나오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일단 기록은 여기 실천 기술론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과 계획 기술,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집단이 가장 큰 기둥, 세 가지 기둥이죠. 출제 분포는 이렇게 모델에서 적어도 이제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에 대한 이해, 기본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가족 문제 사정 도구, 그리고 치료 접근에서 가족 치료의 모델들이 나오는데 이게 한 문제씩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죠? 6가지 모델을 다루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보통 뭐 5문제, 6문제 막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집단이고요. 기록, 평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난이도 분석 한번 보게 되면은요. 기출 논점 그리고 신개념 출제 계속해서 제가 이걸 비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출문제, 즉 기출 논점의 공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인시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은 제 16회 기출문제에서 보게 되면 기출 논점에서 출제가 된 것이 25문제 중에서 23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신개념 출제가 2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신개념 문제가 틀렸다 하더라도 23문제에서 충분히 우리가 합격 점수 각 영역별로 15점씩 맞게 되면은 120점이 되거든요. 15 곱하기 8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15점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제가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어요. 오리엔테이션에서. 그죠? 근데 23문제가 기출 논점에서 나왔고요. 여기서 좀 더 깊게 나온 게 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완전 일치된 거. 즉 완전 일치라고 하는 것은 이건 기출 논점이 파악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기출문제의 논점을 간파하고 있으면 뭐 88점은 그냥 맞을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2문제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2019년 제17회 문제는 어땠을까요? 자, 이번에는 기출 논점에서 출제가 된 것이 25문제 중에서 21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개념 출제가 4문제였습니다. 자, 근데 제가 신개념 출제가 꼭 틀리라고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그랬죠. 맞출 수도 있다라고 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문제 전체 자체가 신개념 출제의 내용으로 나와버리면 뭐 틀릴 수밖에 없겠지만은 뭐 찍을 수밖에 없겠지만은 근데 오지선다에서 뭐 두 지문, 세 지문이 설사 신개념의 문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한 지문이나 두 지문이나 거기서 이미 나왔던 기출론점에서 문제가 나와주면 그게 이제 틀린 문장이다, 맞는 문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어떻든 이제 자 25문제 중에서 4문제가 신개념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1문제 중에서 좀 더 깊게 나온 것이 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일치. 그러니까 기출론점이 간파되었을 때 그냥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 80%였습니다. 즉 20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자, 그나마 많이 삐껴 나왔죠. 이번에 문제가. 그죠? 그러니까 16회 시험보다 17회 시험이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지만 근데 합격 점수를 넘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아셨죠? 합격 점수 15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20문제는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문제 풀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26번. 정신 역동 모델의 개념과 계획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정신 역동 모델에서 지금 문제가 나온 건데요. 자, 이 문제에서는 기억, 해석의 목적은 통찰력 향상에 있다. 우리 정신 역동 모델은 무의식의 의식화를 통한 자기 통찰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통찰력 향상이 목적입니다. 뭐 해석, 정신역동 모델의 계획 기술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통찰력 향상에 있습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니은, 훈습은 모순이나 불일치를 직시하도록 원조하는 단일성 기법이다. 자, 모순이나 불일치를 직시하도록 하는 거 뭐죠? 훈습이 아니라 직면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건 직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이는 반복적이며 퇴행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자, 우선은요, 여기서 이제 기억은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 니은은 이게 틀린 건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자, 기억을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 다음 니은이 틀렸으니까 니은을 제거시켜버리면 그러면 답은 2번이 바로 나왔죠. 그죠? 기억과 니은까지 와서 그냥 정답은 그냥 나온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소거해서. 근데 이제, 자, 디귿 맞고요. 그 다음 이제 니을. 자유현상을 시행하는 경우에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은 억제시키면 안 되죠. 그럼 자유현상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니을도 틀린 문장입니다. 자, 26번 쉬웠던 문제고요. 그 다음 이제 음주 문제와 가정 불화로 직장에 적응하지 못해 의뢰된 클라이언트에게 심리사회 모델. 자, 심리사회 모델을 적용할 때의 그 기법. 그죠? 계획 기법. 결국 이 문제는 심리사회 모델, 계획 기법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는 3번에 보면 인지 오류와 신념 체계를 탐색한다. 자, 인지, 신념 체계. 뭐예요, 이거? 인지행동 모델이죠. 그죠? 이 문제도 정답은 너무 쉽게 골라졌던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심리사회 모델은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으로 구분하죠. 자, 여기 심리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 개입, 그 다음에 사회라고 하는 것이 간접적 개입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직접적 개입은 6가지가 있죠. 6가지가. 첫 번째, 지지하기. 그 다음 두 번째, 지시하기. 그죠? 그 다음에 탐색, 그 다음에 묘사, 환기. 그 다음에 3가지는 모두 다 고찰로 끝나죠? 근데 이거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얘는 인간 환경, 즉 개인과 상황 모두 보기 때문에 개인 상황에 대한 고찰. 그죠? 개인 상황에 대한 고찰 또는 인간 환경에 대한 고찰. 그 다음에 유형 역동성 고찰. 그 다음에 발달적 고찰. 이렇게 3가지는 고찰로 끝나요. 그죠? 자, 근데 여기 감정 표출. 이거 뭐예요? 탐색, 묘사, 환기에 들어가죠? 직접 충고하는 거. 충고나 제안. 어디에 들어가요? 지시하기. 지시하기가 직접 영향주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번은 지금 직접 영향주기에 해당되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직장 상사와의 갈등이 현재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다. 이게 바로 이제 인간 환경, 즉 개인과 상황에 대한 고찰이고요. 자, 윤영기 문제와 현재 행동의 인과관계를 지각하도록 하는 거 발달적 고찰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1번, 2번, 4번, 5번이 왜 맞았는지 이제 공부할 때는 이게 왜 맞았는지 알아야죠. 그렇지만 정답을 고르는 건 너무나 쉬웠어요. 그죠? 3번이 금방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가족 사정 도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인데요. 결국 가족 사정 도구죠.
생태도 진행 과정과 종결 과정에서도 활용이 됩니다. 생활력 도표, 생활력표라고 하는 거, 이것은 발달 단계상 생활 경험을 이해하게 합니다. 시계열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생활 사건을 표로 정리한 것이 바로 생활력 표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소시오그램. 소시오그램은 가족을 사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집단을 사정하는 도구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나온 걸 보니까 뭔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들의 사회적 활동을 측정하는 도구. 오히려 이제 가족 구성원들의 사회적 활동은 생태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족 조각은 가족 역동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서 구성원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도구이다. 그죠? 시각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4번이 답입니다. 자, 그다음에 집단 사회복 실천에서 집단 구성과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집단의 문제인데요. 집단 사회복 실천에서 문제입니다. 1번 일반적으로 사회적 목표 모델 그리고 치료 모델. 집단 사회복지 실천 모델은 세 가지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거, 먼저 사회적 목표 모델이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치료 모델이 그 다음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목표 모델과 치료 모델을 혼합한 상호작용 모델이 나오게 됐죠. 그죠? 근데 집단의 규모로 보았을 때에는요, 이거 우리 교재에 표 있죠. 표. 그죠? 표에서 제가 그 집단의 크기 특히 잘 보시라고 하면서 우리 공부할 때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사회적 목표 모델이 가장 집단 규모가 클 수 있고요. 치료 모델이 가장 적고, 상호작용 모델은 사회적 목표 모델, 치료 모델이 한 중간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집단 규모로 보게 되면은 사회적 목표 모델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치료 모델은 자 가장 작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호작용 모델이 중간 이렇게. 자, 그다음에 아동 집단은 성인 집단에 비해서 모임 시간은 더 짧게 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집중을 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알았죠? 그래서 더 모임 시간은 짧게 하고 빈도는 더 자주 설정한다. 이것도 다 정리되어 있던 내용이고. 자, 이거 3번. 집단 구성원의 동질성. 자, 집단의 구성 언제 하죠? 집단의 발달 단계에서 먼저 준비 단계, 그 다음에 초기 단계, 그 다음 중간 단계, 그 다음 이제 종결 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근데 집단을 구성하는 건 바로 이게 준비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집단을 구성할 때 우리 시험 논점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집단 구성원을 동질적으로 구성할 것인가, 이질적으로 구성할 것인가, 그 다음에 집단을 어떻게 개방 수준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개방형 집단으로 할 것인가, 폐쇄형 집단으로 할 것인가. 그죠? 그걸 고려를 해야 하는데, 물론 이제 다른 것도 고려할 점들이 있지만 지금 시험과 관련해서 그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미 동질성, 이질성의 문제 이미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질성이 강할수록 성감 방어와 저항 정도가 더 많이 발생한다가 아니라 동질성이 아니라 이질성일 때 그런 거예요. 이질성. 따라서 3번이 옳지 않죠. 자, 물리적 공간을 결정할 때 좌석 배치까지 고려하는 거 뭐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개방형 집단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동질성과 이질성, 그 다음에 개방형 집단과 폐쇄형 집단 이렇게 같이 나온 거예요. 지금 또 알았죠? 이게 나왔던 것들이 나오는데요. 자, 개방형 집단이 폐쇄형 집단에 비해서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더 융통성 있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이 개방형 집단과 폐쇄형 집단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집단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은요, 둘 다 나가는 것은 자유로워요.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둘 다. 집단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 구성원이 나 더 이상 참여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나갈 수는 있단 말이에요. 알았죠? 근데 이제 나가는 것은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것이, 새로운 성원이 들어오는 것이 개방형 집단은 가능하고 폐쇄형 집단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알았죠? 따라서 융통성 있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건 당연히 개방형 집단이죠. 그죠?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이
29번도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냐면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거니까 더군다나 전혀 어렵지 않은 거예요. 자, 문제 30번. 집단의 종결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 이미 13회 시험에서 나왔던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집단 사원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파악. 요거는요. 이미 13회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던 거예요. 물론 이거 뭐 종결 단계에 집단의 의존성을 감소시켜야죠. 이제 종결을 해야 하니까. 그다음 이제 의뢰라고 하는 것도 종결 단계에서 검토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이제 변화 누력, 그간에 변화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변화 누력을 일반화시키는 거. 그다음에 구성원 간의 피드백을 교환하는 거. 이거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 집단 사원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은요. 13회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종결 단계가 아니라 중간 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나왔던 문점이기 때문에 그랬죠? 정확하게 13회 때 기출문제 보시면 나왔어요. 그걸 그대로 물어봤고요. 자, 31번 집단 사복 실천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 토스랜드와 리바스가 제시한 집단 사회복지 실천의 기술이죠. 그죠? 이거 은근히 시험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더 깊게라고 분류를 해 드렸습니다. 그간에는 이 문제가 자, 이 집단 과정 촉진 기술, 그다음에 자료 수집 및 사정 기술, 그리고 행동 기술. 그런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기술 그런 식의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아예 내용을 물어봐 버렸죠.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좀 더 깊게 나온 문제이고 이건 뭐 틀려도 상관은 없었다로 제가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사실 이것도 기출문제에 나온 거긴 하지만 자, 여기 집단 과정의 명료화 기술은 성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인식하도록 돕는 기술 맞습니다. 이게. 자, 사회복지사와의 의사소통을 집단 사원 간의 의사소통보다 중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죠. 집단 사원들 간의 의사소통 중요합니다. 자, 사회복지사는 특정한 집단 과정에 선택적으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직면은 촉진 기술, 즉 이 집단 과정 촉진 기술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건 행동 기술에 해당이 되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집단 사회복지 실천 기술 토스랜드와 리바스가 제시한 내용에서 이번에는 기술을 그 내용을 가지고 물어봤다라고 하는 것이 이 특징이고요. 그다음 이제 5번 집단의 목표는 집단 과정을 통해서 성취하면 되므로 처음부터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건 뭐 당연히 틀렸죠. 자, 그다음에 32번인데요. 인지행동 모델의 계획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인지행동 모델에서 출제가 된 거죠. 자, 여기서는 행동 형성은 그 과정에서 강화 원리를 따릅니다. 맞고요. 자, 이 모델링 누구 용어예요? 반두라의 사회학습이죠.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에서 나오는 이 모델링, 그거 자체가 관찰학습입니다. 따라서 모델링은 관찰학습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맞습니다. 자, 인지적 학습에는 인지 불일치 원리가 적용이 된다라고 이것도 다 공부했던 내용이죠. 이 경험적 학습. 예. 인지 불일치가 뭐였죠? 제가 담배를 가지고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가 담배 피는 사람들 이게 뭐 담배 가게도 막 그 혐오스러운 사진들 있고 그리고 담배를 피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뭐 건강 프로그램에서 계속 그런 얘기들도 하고요. 그래서 담배가 몸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담배를 끊지 못하죠. 그게 바로 이제 인지 불일치입니다. 즉 자신의 행동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인지를 바꿔버리게 되는데, 즉 암에 걸리는 것은
뭐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릴 수도 있지만 암에 걸리는 것은 스트레스 때문에 걸리는 것이다. 따라서 뭐 폐암에 걸릴 확률은 있긴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담배를 피는 게 낫다. 스트레스로 인한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왜곡시키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이게 인지적 불일치죠. 근데 자 여기 경험적 학습 바로 여기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타임아웃은 정적 강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자 이것은 충분히 이게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타임아웃이 강화입니까? 아니잖아요. 강화가 아닌 것은 뭐 당연히 아는 것이니까. 그죠? 타임아웃은 격리시키는 겁니다. 장난감이 있는 방에서 동생과 형이 싸우면 장난감이 없는 방으로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쾌한 자극을 제거시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신체적 규율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것은 처벌입니다. 처벌인데 정적 처벌입니까? 부적 처벌입니까? 유쾌한 자극을 제거시켰다. 그러면 부적 처벌이죠. 그죠? 이제 부적 처벌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죠. 이 체계적 탈감법은 고전적 조건하에 근거하고요. 이것은 이제 두려움의 위계 목록 중에서 약한 것부터 강한 걸로 계속해서 노출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4번이 옳지 않고요. 요거 우리 제 기출문제 해설서에는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보충 설명, 맞으면 왜 맞는지, 틀렸으면 왜 틀린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기출문제 집을 활용해서 같이 좀 공부를 해놓고 계시고요. 그 다음 이제 문제 33번 사회복 실천 모델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조합시켜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실천 모델에서 인파워먼트 모델, 역량 강화 모델, 강점 관점 다 똑같은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인파워먼트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를 일방적 수혜자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죠? 예. 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사회복사를 제공자라고 한다면 클라이언트를 단순히 수혜자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소비자다. 그죠? 그리고 협력적 파트너. 그죠? 인파워먼트, 강점, 관점, 권한 부여에서는 따라서 일방적 수혜자로 인식하지 않는다. 뭐 맞죠? 그 다음에요. 과제 중심 모델. 리드와 앱스타인이 모델을 3년간 설계하고 다양한 사회복지 기관에서 검증 작업을 거쳤습니다. 경험적 자료에 기초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과제 중심 모델은 벌만의 문제 해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 중심 모델은 통합 모델이에요. 자, 위기게임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의 과거를 탐색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지 않죠. 그죠?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뭐 감정은 부차적이다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감정도 다룬다라고 했고요. 물론 이제 현재의 이런 위기 상황과 그 과거와의 연관성을 파악해 보는 것은 연관성을 보는 것은 맞지만 근데 그 과거를 탐색한다. 거기에 초점을 둔다. 또는 우선순위를 둔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자, 근데 이제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에서는 이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에 기반해서 인본주의 심리학자 로저스, 우리 인행사에서 공부했던 그죠? 이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이 바로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에 근거해서 로저스가 만든 모델입니다. 따라서 이 모델에서는요. 비지시적 기법이라고 했죠? 그건 이미 우리 시험에 나왔었고요. 역할 없는 역할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권위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수평적 관계예요. 사회복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는 수평적 관계. 알았죠? 협력적 관계. 따라서 이것도 이미 근데 나왔던 논점이기도 해요. 이거. 그래서 답은 기억린 디귿이 맞습니다. 자, 다음에 34번. 다음 대화에서 사회복지사 B가 클라이언트 A에게 사용한 기법에 해당하는 것은 저는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좌절하는 사람이에요. 자, 조그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좌절한대요. 좌절하는 사람, 나는.
그러니까 사회복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좌절감이 당신을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네요. 무슨 말이면 나는 좌절하는 사람이에요. 클라이언트가 지금. 나는 좌절하는 사람. 근데 이걸 어떻게 했어요? 지금 당신은 지금 클라이언트죠. 좌절감이 뭐예요? 얘는 문제죠. 자, 문제와 클라이언트를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문제의 유연화죠. 지금 여기는 지금 문제의 내재화예요. 문제를 지금 내재화시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우리 강의에서 어떻게 했죠? 자아중심성이 있는 남편, 너무 자기중심적인 남편, 그런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아내, 그 아내에게 남편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내는 그런 아내에게 자기중심성이 남편을 통해서 당신을 괴롭히고 있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 그래서 문제와 클라이언트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문제 유연하죠. 그죠? 예, 문제. 자, 이거 문제 유연화는 이야기 치료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뭐 어렵지 않았어요, 전혀. 그죠? 예.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나머지 나오고 있는 내용, 우리 이제 가족 지도도 지금 몇 번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얘 이제 가족 지도를 민우치는 이제 구조적 가족 치료의 계획 기법에 들어가는데요. 이 가족 지도가 언제 나왔었죠? 가족 생활 주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족 지도를 작성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죠. 그죠? 한 문장으로. 얘도 나온 적이 있었고요. 뭐 제보좀 뭐 워낙 잘 나오는 것이고. 자, 문제 35번입니다. 가족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여기서요. 제가 이게 신개념 출제로 해 놓았습니다. 자, 근데 1차 수준 사이버네틱스 객관적으로, 그죠? 객관적. 맞죠? 그죠? 이건 이미 나왔던 논점이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알았죠? 기억은. 그러니까 기억이 들어가야 돼요. 일단. 그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날라갔어요. 일단. 네. 그 다음에 자, 환류고리가 나왔어요. 환류고리. 이거 뭐냐면 환류, 피드백이죠? 정적 환류와 부적 환류. 기억나세요? 네. 정적 환류는 뭐였죠? 어떤 행동에 대해서 피드백을 줬는데 그 행동이 피드백을 받고 행동이 증폭되면 그때 줬던 피드백은 정적 피드백, 정적 환류였죠. 근데 어떤 행동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피드백을 받은 그 행동이 줄어들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그때 줬던 피드백은 부적 피드백이었죠. 자, 다시 한번. 자, 어떤 행동에 대해서 피드백을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피드백을 받고 나서 이 행동이 증가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줬던 피드백은 정적 피드백이란 말이죠. 알았죠? 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어떤 행동에 대해서 피드백을 줬어요. 그랬더니 피드백을 받고 나서 그 행동이 줄어들게 된다면 이때 피드백은 부적 피드백이었던 겁니다. 알았죠? 자, 이걸 지금 환류고리라고 하는데요. 가족 규범이 유지되거나 변화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일탈 행동을 하는 그 아이가 일탈 행동을 했어요. 그럴 때 아빠가 꾸중을 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가족 규칙을 지키고 그러면서 말을 잘 들어요. 애가. 일탈 행동을 안 해요. 그것은 지금 가족 규범이 유지된 거죠. 그죠? 근데 일탈 행동을 하는 아이한테 엄마가 꾸중을 했더니 얘가 오히려 가출하고 막 반항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딸이 그렇게 반항하면, 가출까지 해버리면. 엄마, 아빠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좀 뭔가 잘못됐나, 우리 규칙이? 이 아이가 지금 말하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를 사귀는 거에 대해서 가족 규칙은 절대 남자친구를 사귀면 안 된다.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 딸이 엄마가 남자친구 사귀는 것에 대해서 막 혼내니까 가출하면서 반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가족 규칙을 좀 얘의 입장을 좀 들어줘야 할까 보다. 그죠? 그 가족 규범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아셨죠? 이것도 뭐 강의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따라서 니은도 맞아요. 알았죠? 니은도. 이건 아니죠? 자, 이제 디귿니을인데 결국은 자, 여기 내용 기능과 관계 기능이 처음 나왔어요, 사실. 그 다음에 암묵적 규칙이라는 것도 처음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그간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것이 나온 거예요, 지금. 아셨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시는 이유는 뭐다고 그랬죠? 제가 각 지문이 왜 맞고 왜 틀린지를 알아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지 이거 딱 보면은 그냥 객관에서 바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렇듯이 이제 내용 기능, 관계 기능이 나왔으니까요. 여기서는 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틀려요, 여기가. 의사소통에는 예를 들어서 한부모 가정의 엄마가 맏딸한테, 큰딸한테 네가 좀 아이들 좀 돌봐라. 응? 엄마가 저녁 늦게 올 때까지 네가 꼭 애들 좀 돌봐라. 라고 하면은 그 의사소통에는 내용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내용 자체. 동생들을 돌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근데 관계 기능은 뭐냐면은 그 의사소통에는요. 엄마가 지금 맏딸한테 의존하고 있는 정도가 있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관계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에는 내용 기능과 관계 기능이 둘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무엇이 더 중요하다 하면 틀리는 겁니다. 알았죠? 저는 이제 암묵적 규칙이 나와 있어요. 암묵적 규칙에 대한 반대말은 뭐겠어요? 명시적 규칙이에요. 알았죠? 이 암묵적 규칙, 명시적 규칙인데요. 암묵적 규칙이 역기능적인 게 아닙니다. 알았죠? 암묵적 규칙이 역기능적이라고 하면 틀려요. 그러면 암묵적 규칙이 뭐고 명시적 규칙은 뭐냐? 그것까지 알아야죠. 그죠? 그것까지 설명되어 있는 기출 문제집이어야지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지 확실히 간파할 거 아니에요. 기출문제를. 그죠? 자, 좀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면 명시적 규칙은 가족이 인정하고 인식하며 알고 있는 신념. 그래서 강제력이 있어서 가족 행동을 규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늦으면 반드시 전화해라. 또는 외출해서 돌아오면 반드시 먼저 씻어라. 이런 것들이에요. 또는 일요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가족원들에 의해서 논의되지는 않았고 분명히 인식되지 않은 채 숨겨진 규칙. 그게 바로 이제 암묵적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절에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막 나가서 노는 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지내야 한다는 거. 또는 홀로 되신 부모님은 자식이 모셔야 한다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가족원들에 의해서 논의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분명히 인식되지 않은 숨겨진 규칙. 그것이 이제 암묵적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암묵적 규칙이 역기능적이다 라고 하면 틀리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거 신개념 문제로 뭐 이 문제는 뭐 틀려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해결 중심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것도 신개념 출제였는데 앞서 우리가 35번은 아까 아는 것을 제거해도 나중에 신개념 2개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정답을 고르기 좀 애매하게 되는 상황이긴 했었는데 자, 이번엔 좀 다르죠. 신개념 출제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꼭 틀린 문제는 아니었어요. 무슨 문제냐면 뭐냐면 자 볼까요? 해결 중심 모델은 강점 관점이죠. 얘가. 그죠? 강점 관점이에요. 자, 근데 이건 클라이언트 지향적 모델이다. 그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뭐 그럴 수 있다. 그죠? 클라이언트의 강점 중심으로 보게 되니까요. 자, 임시 대응적 기법이라는 비판. 자, 해결 중심 모델의 이 비판점, 한계점에 대해서 그간에 우리 시험에서 나오지를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런 한계점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아셨죠? 사실상 이거 신개념 문제라고 또 뭐 제가 분류는 했지만 이건 좀 더 깊게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죠. 이 문제는. 뭐 해결 중심 모델은 항상 잘 나오는 것이니까. 그 다음 이제 메시지 작성과 전달, 과제로 활용한다. 이것도 그간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이번에 맞는 문장으로 얘들이 나와줬죠. 자, 근데 설사 이 문장에서 이게 잘 판가름이 안 났을 때 사회복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협력적 관계는 뭐 맞죠? 그죠? 자,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가정한다. 대처 질문입니까? 아니죠. 5번 지문 때문에 정답은 쉽게 골라졌던 겁니다. 대처 질문은 뭐예요? 생존 질문, 극복 질문이라고도 하죠. 대처 질문은. 그래서 선생님 제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선생님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진짜 죽지 않고 그거 어떻게 견뎌냈느냐.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대처해 왔길래. 그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갈 건지가 아니라 어떻게 대처해 왔길래 생존할 수 있었느냐. 그게 바로 대처 질문, 생존 질문이죠. 극복 질문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가정하고 있는 것은 기적 질문이죠. 기적 질문은 뭐예요?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한밤중에 잠을 자는 동안에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랬다고 가정했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보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즉 문제 해결된 상태를 지금 가정하고 물어본 거예요. 알았죠? 자, 그게 바로 기적 질문이죠. 그래서 이거 문제는 어렵지는 않았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도 결국 제가 이제 모의고사에서 문제풀이 방법들에 대해서 문제 풀면서 계속 이제 연습도 하고 그럴 테지만 이렇게 그간에 안 나왔던 지문들을 한 번씩 이렇게 집어넣어요. 논점을 조금씩 포함시키는. 그래서 약간 넓히고 약간 깊게 들어가는 이런 게 나오는데 근데 그게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문제 37번. 집단 사복 절차에서 하위 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 하위 집단입니다. 집단의 역동성의 구성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하위 집단을 거기서 다루게 되죠. 집단의 역동성에서 다뤄요. 우리 기술론에 보면. 근데 자, 이 우리 그러니까 하위 집단은 집단 초기 단계에 나타나 이 초기 단계 집단의 발달 단계에서 준비 단계, 다음이 초기 단계죠. 그 다음에 중간 단계, 그 다음에 종결 단계입니다. 자, 이때 이 초기 단계에 이제 집단 성원들이 이제 막 이제 상호작용을 하게 돼요. 그죠? 그러면서 하위 집단을 만들게 됩니다. 서로 친한 사람들,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러한 하위 집단은 집단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집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집단 응집력을 촉진한다라고만 하면 틀리죠. 알았죠? 네. 그래서 이제 기억은 옳지 않고요. 자, 정서적 유대감을 갖게 된 집단 구성원 간의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적게는 한 명? 아니죠. 집단은 적어도 2명 이상이죠. 근데 우리가 집단 사회복지 실천할 때 이제 집단은 사회복지사를 포함하고 있다면 그때는 3명이에요. 그죠? 3명 이상. 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그건 개별 사회 사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회복지사를 포함했을 때에는 3명 이상이어야지 돼요. 사회복지사 1명에 클라이언트 2명 이상.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위 집단은 집단 구성원들이 이루게 되는 거니까 집단 구성원이 적어도 2명 이상이어야지 되죠. 알았죠? 여기서는 2명, 2인 이상이고 이들이 상호작용할 때 그때 이제 집단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사회복사를 빼고 말을 할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적어서 1명이라고 하면 어떻게 집단입니까? 그게 혼자인데. 그러니까 이건 뭐 틀린 건
자, 우리 소시오메트리를 선으로 표시한 게 소시오그램이죠? 뭐 나왔던 거잖아요. 집단 사정도구에서 의의차별 척도, 상호작용 차트, 소시오메트리, 소시오그램 네 가지 알아야 하거든요. 네 가지. 아셨죠? 네 가지를 알면 되는데 뭐 이미 나왔던 거예요. 나왔던 거. 따라서 뭐 여기에 디귿 다 제외시키고요. 우선. 그죠? 그 다음에 니을이 들어가야죠. 그죠? 얘가 또 없죠? 그죠? 사실 이제 지금 두 가지 문장으로도 알 수 있었고 또 뭐 여기 해도 뭐 알 수 있는 것들이었고요. 만약에 여기가 좀 헷갈렸다 하면 알았죠? 왜냐면 이제 집단 응집력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하위 집단이. 알았죠? 그러니까 이거 뭐지? 이거 맞나? 이게 이제 세모로 해놔야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 확실히 틀렸고 여기 맞았고 여기 맞았단 말이에요. 알았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거. 자, 전략적 가족 치료에 치료적 이중보속이 나왔어요. 자, 여기 치료적 이중보속. 자, 본래 이중보속은 병리적인 의사소통입니다. 좋지 않은 의사소통이죠? 의사소통 이론에서 서로 상반되는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묶어버리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이중보속은 좋지 않은 의사소통인데 치료적 이중보속이라고 했어요. 뭐가? 전략적 가족 치료에 뭐가? 역설적 지시, 역설적 개입, 역설적 의도라고 했던 거. 그죠? 역설적 지시, 역설적 의도. 얘는 세 가지로 나뉘죠? 증상, 처방, 제지, 기법, 실현, 기법. 이렇게. 따라서 증상을 이용한다. 증상 처방.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빙상기법. 이건 뭐예요, 이거? 빙상기법. 이건 뭐 이미 나왔던 거예요, 이것도. 그죠? 빙상기법. 사태의 경험적 가족 치료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시적 기법. 역설적 지시라고 하잖아요. 그죠? 역설적 지시. 오히려 문제 행동을 수행하라고 지시해버리는 거죠. 역설적 기법이 맞고요. 치료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치료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제가 잠이 안 와요. 불면증인가 봐요. 그러면 실현기법으로 날 세세요. 그거잖아요. 잠 자지 말고 한번 책을 읽으면서 한번 나를 세봐라. 아니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한테 나를 세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 행동을 오히려 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치료자의 지시를 따른다면,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나를 셌다면 지금 문제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 만약에 치료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그냥 날 세지 않고 자버린다면 불면증이 해결된 거죠. 자버렸으니까. 그죠? 그래서 치료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자, 요거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계속 보게 되면 이제 39번입니다. 집단 위기를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은 제가 이제 요거는 좀 설명할 필요성이 또 있어서 자료를 좀 찾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것도 이제 신개념 주제거든요. 집단 회귀를 마무리하는 방식으로는 우리 시험에 처음 등장한 겁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안 나왔던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요, 걔와 관련되어 있는 덩어리들이 있어요. 덩어리. 예. 따라서 걔들까지 알고 있어야 돼. 이제 무슨 말이냐? 자, 이 문제는 답이 이제 5번이 답이거든요. 집단 회귀를 마무리하는 방식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요. 집단 회귀를 시작하는 방식이 시험에 나올 겁니다. 아셨죠? 마무리하는 방식이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그러면 시작하는 방식도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삐껴 나오면서 해당 부분이 이런 부분이 나오면 얘와 같이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문제가 나온 책에
그러면 당연히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기출문제집에는 제가 표로 정리해 놨잖아요. 집단 회귀를 시작하는 방식과 집단 회귀를 마무리 짓는 방식 이렇게. 그래서 당연히 기출문제집에는 해설서에는 시작하는 방식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기출문제 간파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면서 기출문제 해설을 읽으면서 바로 한 번에 기출론점 간파가 되고 그리고 기출론점이 정리가 되면서 또 추가적인 부분까지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출문제집이 가장 좋은 기출문제집인 거예요. 자, 우리 집단회귀를 시작하는 방식은 집단 성원들에게 이번 회기 동안에 다루기 원하는 것을 간략하게 질문하고 집단 성원에게 지난 회기와 관련한 생각과 느낌을 또 질문하고요. 그리고 집단 회기 주별로 진행될 경우 집단 회기가 이 주별로 진행된 경우에 집단 성원에게 일주일 동안 경험했던 바에 대해서 집단에 보고하도록 요청하고요. 그다음 이제 집단 회기에 관한 사회복사의 관찰, 생각 등을 표현하면서 회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요게 이제 마무리하는 방식. 근데 마무리하는 방식도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알죠? 자, 그다음에 문제 40번. 가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데요. 자, 가족 문제입니다. 사회 변화에 따라 가족의 구조와 기능도 변화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이것도 이미 나왔던 기출론점이고요. 자, 위기시 가족은 역기능적 행동을 보일 수 있지만 가족 탄력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위기에 이제 대처해서 자, 이 가족 탄력성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요. 레질리언시. 마치 우리가 고무공을 떨어뜨리면 바닥에 튕겨가지고 튀어오르죠. 회복력, 그죠? 탄성력이라고 합니다. 자, 가족은 생활 주기를 따라 단계적으로 발달하고 변화하죠. 그래서 가족 생활 주기가 있죠. 그죠? 그다음에 가족의 항상성을 통해서 다른 가족과 구별되는 정체성을 갖습니다. 자, 근데요. 물론 여기 1번부터 4번까지도 제가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고는 있지만 여기 이 문장이 왜 그런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야 돼요. 알았죠? 이 문장이 왜 그런지 그냥 단순히 가족 항상성을 통해서 다른 가족과 구별되는 정체성을 갖는다. 이렇게만 알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았죠? 이 문장이 뭘 의미하는지. 자, 근데 정답은 쉽게 골라졌죠. 가족은 권력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애정 공동체다. 애정 공동체는 맞아요. 애정 공동체는 맞는데 왜 틀렸냐면 가족이 권력 구조를 갖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가족은 가족 권력 구조가 있죠. 가족 권력. 이 가족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 성원에 치중되어 있을 때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전혀. 자, 집단을 활용한 사회복 실천의 치료적 효과 누구예요? 얄롬, 그죠? 얄롬이 제시한 것에는 고유성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단일 사례 설계 평가 유형은 단일 사례 문제는요. 조사론보다도 실천 기술론의 평가에서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근데요, 이 문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자, 대인관계 문제예요. 지금 표적 문제는 지금 대인관계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근데 재훈이도 나왔고 수지도 나왔어요. 사회성을 측정을 해봤대요, 먼저. 자, 여기가 표적 행동의 빈도, 그죠? 그 다음에 시간, 그죠? 그리고 A와 B. 사회성을 먼저 측정했대요, 개입 전에. 그리고 프로그램은 사회기술훈련인 것이죠. 사회기술훈련이 지금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먼저 개입 전에 먼저 사회성을 측정해봤대요. 그리고 나서 사회기술훈련 진행하면서 또 측정을 해보겠죠. 그죠? 근데 재훈이부터 시작하고 나중에 수치가 3주간 시간차를 두고 시행이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알았죠? 무슨 말이냐면 요거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자 설명해 드리면 자, 똑같이
여기 지금 여기는 재훈입니다. 재훈이. 그다음에 여기는 수지죠. 먼저 재훈이부터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죠? 여기 이제 기초선 먼저 가져갔고 먼저 사회성을 측정했어요. 그다음에 사회기술 훈련을 시작을 한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됐다면 그러면 수지는 똑같이 지금 수지는 좀 더 기초선을 길게 가져갔어요. 지금 3주간. 3주간의 시간차를 두고라고 되어 있죠? 3주간 시간차. 그러니까 재훈이한테 사회기술 훈련을 시작한 이후에 재훈이는 이미 개입했지만 수지는 나중에 개입하고 그 변화를 보는 겁니다. 알았죠? 이게 뭐예요? 여러 사람, 여러 표적 문제, 여러 상황 뭐예요? 복수기초선 설계. 그죠? 복수기초선 설계. 자, 이 복수 요소 설계 이게 뭔지 알아야죠, 당연히. 뭐예요? A, B, C, D 설계가 바로 이 복수 요소 설계에 해당이 되죠. A, B, C, D 설계만 있는 건 아닙니다. 복수 요소 설계 또는 다중 요소 설계. 어떻든 이제 여기서 이 복수 기초선 설계가 지금 우리 시험에 계속 잘 나오고 있는 단일 사례 유형 중에서 잘 나오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알았죠? 자, 그다음에 구조적 가족 치료. 자,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 이 문제에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비난형 아버지, 감정 표현을 통제하는 어머니, 자, 자기 감정을 억압하는 아들, 의사소통의 문제 누구 거예요? 사티요. 그죠? 사티요. 자, 나머지 1번, 3번, 4번, 5번은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에 경계 만들기와 관련돼서 개입할 수 있는 것들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44번 가족 실천 기술과 예시의 연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여기서도 보면은요. 우선 합류라고 하는 것은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에 해당되죠. 합류는 뭐예요? 라포 형성이죠. 가족과. 따라서 사회복사가 가족의 말투나 몸짓을 따라하면서 그래서 라포를 형성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 관계성 질문, 해결 중심 가족 치료의 해결 지향적 질문 중에 하나이죠. 관계성. 어머니께서 여기 계시다라고 가정하고 제가 어머니께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무엇이 달라질 것이냐고 묻는다면 어머니께서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그죠? 관계성 질문입니다. 자, 근데 이거 경계 만들기 누구 거예요?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죠. 근데 부모와 딸의 갈등 상황에서 딸에게 부모의 과도한 통제를 관심과 염려로 인식하겠다. 우리 엄마는 잔소리가 너무 심해요. 라고 하는 아이에게 그 잔소리는 너에 대한 관심이다. 너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뭐예요? 재구성이죠. 재구성은 누구 거예요? 재정의, 재명명, 전략적 가족 치료죠. 그죠? 긍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알았죠? 이게 이제 경계 만들기가 아니라 재구성이죠. 그죠? 재정의, 재명명. 자, 균형 깨트리기. 이거 누구 거예요? 민우친. 구조적 가족 치료죠. 지배적인 남편과 그러니까 온순한 아내 사이에서 사회복지사가 아내의 편을 들어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균형 깨트리기에 해당됩니다. 자, 인지행동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왔는데요. 옳은 것입니다. 인지행동 모델은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있죠. 인지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의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탈이론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인지행동 모델은 구조화된 접근 그리고 교육적 접근 두 가지가 다 포함되죠. 뭐 이거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주관적 경험과 인식을 중시하죠. 이거 뭐 맞죠. 그죠? 자, 나머지 다 틀립니다. 틀린 이유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다음 사례에서 세대 간에 반복되는 문제. 자, 세대 간에 반복되는 문제래요. 여기서 보엔이 떠올라야죠. 그죠? 보엔의 다세대 가족 치료. 그죠? 근데 또 여기 보니까 가계도를 통해서 우리는 가계도가 바로 이제 보엔의 다세대 가족 치료의 이제 계획 기법이죠. 근데 이제 원가족을 살펴보니 계속 되풀이되고 있대요. 그죠? 예. 자, 이 기적 질문, 척도 질문. 이거 뭐예요? 해결 중심 가족 치료죠? 자, 지시와 역설. 이거 누구예요? 전략적 가족 치료죠? 아까 역설적 지시.
실질적 이중구속. 그 다음에 문제의 내재화. 이거 아까 뭐였어요? 아까 문제의 유연화의 반대말이에요, 이게. 알았죠? 이야기 치료에서 문제의 유연화와 반대되는 말. 알았죠? 이야기 치료에서. 문제의 외현화의 반대말이에요, 이게. 자, 실현. 사회복사 앞에서 미리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따라서 이제 이것은 비누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에 들어가 있죠. 이 분화 촉진, 자아분화 촉진, 그죠? 여기 이렇게. 자, 세대 간의 반복. 그다음에 이제 자아분화 바로 떠올릴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그다음에 철수는 무단결석과 친구를 괴롭히는 문제로 담임 선생님이 학교 사회복사한테 의뢰되었어요. 지금 의뢰되었대요. 철수와의 상담을 과제 중심 모델.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과제 중심 모델. 개입 기법으로 개입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거. 철수의 성격 유형과 심리 역동을 탐색하는 게 뭐예요? 답 그냥 나와버렸죠. 누구 거예요? 정신 역동 모델이죠. 그죠? 예. 나머지는 모두 맞습니다. 자, 48번. 집단 사정이 개별 성원, 전체 집단, 집단의 외부 환경 차원에서 수행될 때 전체 집단 사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 문제 집단 사정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그간에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자, 이것도 이제 지금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집단 사정에 집단 개별 성원에 대한 사정, 그 다음에 전체 집단에 대한 사정, 그 다음에 집단 외부 환경 차원에서의 사정 중에서 지금 전체 집단 사정을 물어본 거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서 답은 3번이 답입니다. 하위 집단 형성과 집단 내 상호작용 방식은 전체 집단 사정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집단을 인가하고 지원하는 기관의 목표는 집단 외부 환경 차원이고요. 알았죠? 그 다음 이제 집단 구성원의 변화와 성장은 개별 성원이에요. 알았죠? 집단 개별 성원 차원에서의 사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왔으니까 얘에 해당되는 거, 여기 해당되는 것을 구분해서 좀 알고 있어야겠죠? 예. 자, 그다음에 위기개입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요. 위기개입 모델이죠, 결국은. 자, 위기개입 모델은 단기 치료입니다. 그죠? 따라서 문제는 구체적이어야지 돼요. 그 다음에요. 위기에 대한 반응보다 위기 사건 자체 해결에 1차적인 목표를 둔다. 자, 요거 우리 위기개입 모델에서 1차적인 목표는 위기 이전의 기능 수준으로 회복하는 거죠. 그죠? 위기 이전의 기능 수준으로 기능 수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증상을 완화하는 겁니다.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주관적 인식. 이 중요하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사건에 대해서 도전, 기회로 보고 위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기에 대해서 기회 또는 도전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그걸 위협, 상실, 말 그대로 위험으로 보고 거기서의 인식 차이가 바로 정서 반응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사건 자체라고 해서 지금 틀렸습니다. 희망과 기대를 막 불어넣어줘야죠. 그 다음에 사회복사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거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것도 문제 중심 기록 SOAP. 자, 이거 순서 나왔었어요. 이미 문제가. 그죠? 자, 이 S는 뭡니까? 클라이언트의 자기 보고죠? 그죠? 서브젝티브. 클라이언트가 말한 걸 골라내야 돼요. 여기서. 보니까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저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클라이언트가 말한 거죠. 그죠? 나왔잖아요. 그냥. 그죠? 이은 먼저. 자, 그 다음에 어브젝티브. 즉 사회복사가 이제 관찰한 건데요.
자, 자기 효능감이 그러니까 질문에만 겨우 답하고 눈물을 보이며 시선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함. 그죠? 지금 사회복사에 지금 관찰한 거죠. 그죠? 따라서 기억이 맞고요. 그 다음에 A는 주관적 정보와 객관적 정보를 가지고 사정한 겁니다. 자, 여기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질문에만 겨우 답하고 눈물 보이고 시선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있는데 자기 효능감도 저하되어 있고 지지체계가 빈약하다라고 사정했고요. 그 다음 이제 계획, 우울증 검사와 욕구에 따른 인적 물적 자원 연결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제 4번이 답입니다. 뭐 이것도 문제가 어렵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제가 자꾸 이제 어렵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출문제 그간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풀어봤으면 이 문제는 그냥 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공부 방법 그리고 합격 방법과 관련해서 결국 공부의 시작과 끝은요.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그리고 제가 실천론 기출해설 강의하면서 마지막에 기출문제가 나왔던 영역을 가장 잘 정리하고 있는 통합이론서, 우리 통합이론서를 가지고 개념 공부를 하고 이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왔던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되어 있는 기출문제, 회차별이 아니라요. 회차별로 공부하게 되면 이게 유사한 문제들이 모여져 있어야지 기출간파가 잘 되는데 그냥 회차별로 그냥 회차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은 물론 그걸 통해서 이거 언제 나왔던 것 같은데 하고 이렇게 뒤집어서 내가 찾아볼 수는 있지만 혼자 그걸 다 문제 나올 그 문제마다 이전에 어떻게 나왔지 이걸 찾아보기가 번거로운 일이에요. 알죠? 그래서 기출론점을 간파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도별로 되어 있는 역대 기출문제집을 3회독 이상을 하면 시험을 볼 때 정답이 막 물고기가 튀어오르듯이 잘 보여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역대 기출문제집을 3회독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하는데요. 우리 모두의 자격증에 보면 기본이론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이론적인 기반이 좀 약하면 우리 모두의 자격증에 보면은 합격 수위 보시면 뭐 1개월 준비해가지고 합격하신 분도 계시고요. 제 강의 듣고 뭐 다양합니다. 그런데요. 우선은 내가 기본적으로 내가 이론적 기반이 약하면 기본 이론 강의를 통해서 개념 공부를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론 강의 들으면서 기출문제를 같이 병행하는 거예요. 인행사를 다 들었다. 그러면 인행사 기출문제를 쭉 풀어보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왜냐면 기본서만 공부하게 되면 쓸데없는 부분까지 공부할 가능성이 커지고요. 물론 이제 우리 통합이론서는 그나마 기출표기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나왔다 안 나왔다. 그리고 제가 강의에서 자꾸 이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틀리게 나왔고 어떻게 맞게 나왔고 자꾸 얘기를 해드리니까 그나마 괜찮지만 자 기본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기출문제를 해당 부분의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아 진짜 이렇게 나오는구나. 문제 적응력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해야 할 범위와 폭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우리가 120점을 넘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120점을 채우는 데 있어서도 기출문제가 우선 잘 나오는 것부터 공부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기출문제를 1회독을 하세요. 제가 계속해서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면. 그 다음에 기출문제 강의를 또 들으세요. 기출문제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 들으면서 1회독 하는 거죠. 같이. 그 다음에 자기 혼자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니까 2회독이 되는 거기서. 그죠? 왜냐면 역대 기출문제집 강의 제가 강의 진행할 때는요. 지금 회차별하고 좀 달라요. 지금 회차별은 지금 깊게 논점을 다뤄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진도별로 된 우리 문제풀이를 진행할 때에는 이게 이때는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또 그 다음에는 또 이 부분을 바꿔서 나왔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거든요. 역대기출 강의에서는 회차별 강의하고는 좀 달라요. 강의가. 그래서 이제 이 진도별 강의를 토대로 해서 다시 이해독을 하는 거죠. 그 이제 우리 핵심 요약 강의가 있어요. 1급 학생 핵심 요약 강의. 그걸 들으면서 다시 또 1회독을 해요. 또. 그러면 벌써 3회독은 넘어갔죠? 예. 그리고 마지막 모의고사. 모의고사만 있습니까? OX 기출 지문 강의도 있죠. 지금 현재 OX 기출 족보, OX 문장. 즉 우리 기출문제에 나왔던 기출문장 아주 좋은 문장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문장들을 잘 정리하고 있는 OX 기출문제집은 유일하게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 만든 어디에서 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제 책이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 뭐 합격생들이 굉장히 평이 좋았던 책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기출문장 점검하면서 또는 모의고사를 풀면서 다시 틀린 부분에 대해서 약점을 보완하는 그래서 기출 문제 해당 부분의 기출 문제 다시 보고 또 해당 부분에 정리되어 있는 핵심 요약 노트나 또는 이론서를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기출 문제를 계속 역대 기출 문제를 회독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공부 방법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도요. 이게 어떤 뭐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1급 시험에 가장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가장 정확한 방법은 결국 이 방법이에요. 기출문제가 나왔던 부분의 이론서를 가지고 잘 정리되어 있는 이론서를 가지고 그러니까 기출표기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1회부터 17회까지의 기출표기가. 그리고 그 이론서로 이게 잘 나오는 내용, 그 다음에 그나마 좀 나오는 내용, 그 다음에 한두 번밖에 안 나왔던 내용까지 이걸 알 수 있는 이런 이론서로 이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왔던 기출문제를 풀면 간파하면 그러면 절대평가 60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60점을 넘길 수가 있거든요. 그게 가장 정확한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천 기술론 해설 강의 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해서 파이팅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